네, 안녕하십니까. 샵인샵을 통해 불경기를 이겨내다 유희진입니다. 네, 현재 본 강의는 저희 스튜디오에서요,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저를 제외한 모든 스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본 강의는 샵인샵 입문에 이어서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문보다는 조금 더 좀 실질적인 내용이 있고, 제가 좀 전에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로 오는 그런 댓글을 잘 보지 못했어요. 거기 나왔던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런 내용도 다 심화에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샵인샵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 그리고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분들, 모든 분들은요, 이 사업을 하실 때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이해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 책임감, 뭐 내가 제공하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다고, 그런 가정하에서 본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직장인들에게도 성실함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단순히 샵인샵 때문에 뭐 내가 이걸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했고 준비를 잘 해서 성공 창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이니까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습득하신 다음에 그리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샵인샵 광고에 빠진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샵인샵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샵인샵은 과연 1+1 이렇게 장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샵인샵 광고에 빠진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광고가 뭘까요? 광고라는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죠. 광고라는 건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려는 매우 의도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한마디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약간 내가 찾고 싶은 그런 불리한 내용들이 빠질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은요. 우리가 SNS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샵인샵 프랜차이즈들이 올리는 그런 광고들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30호 전까지만 본사 파격 지원, 매출 부진, 이런 매장들을 살리겠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매출이 1,500만 원 껑충,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모든 광고의 키포인트는 하나죠. 바로 샵인샵 창업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매우 간단하다. 이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 창업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밀키트 하나 사가지고 조리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도 시켜주고 뭐도 하고 2주 만에 창업 이런 것도 있고요. 단 3일이면 됩니다.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고들을 보고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광고만을 믿고 하는 걸 전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보고 잘 판단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좀 고민을 해보면요. 우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런 내용도 찾을 수 있어요. 샵인샵 창업 득보다 실이 더 크다. 다만 이런 자료들은 모두 프랜차이즈를 기준으로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런 일부 자료들은 수치를 다 데이터화해야 하는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이외에는 좀 자료를 얻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랜차이즈들을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요. 과연 그렇다면
샵인샵이 무조건 1+1, 즉 매출 증대가 될 수 있을까? 뭐 무조건 좋은 효과만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이것에 대해 좀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사실 샵인샵 창업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알려졌어요. 정말 많은 인기에 뭐 줄 서서 먹던 뭐 맛집, 그리고 뭐 제가 뭐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먹지 못했던, 뭐 저는 진짜 뭐 예약을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앱으로 예약을 해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어느 순간 코로나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문을 닫기도 하고, 뭐 폐업을 하기도 하고, 매출을 저조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샵인샵 창업, 한 매장 안에 2가지 아이템 판매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뭐 이걸 기회로 우리 가게의 매출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좀 책임감도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은 제가 프랜차이즈 창업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요즘 워낙 많이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셔서 간단히 짚고 바로 넘어갈게요. 우선 안전하고 쉽고 빠르다라는 게 프랜차이즈에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때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쉽고 빠르다는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엔요, 공급가에 대한 적정성과 가격 대비, 이 품질력, 그리고 안정성, 이 제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정적으로 나한테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본사의 운영 관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브랜드, 제품의 인지도, 이거 중요하죠. 상품성, 이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것들은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계약 후에,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 전까지 점검하고 슈퍼바이저와 매니저를 통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거기에 매니저나 뭐 슈퍼바이저, 뭐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한다던가 아니면 계약서에 추가로 내용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샵인샵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상품 마진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품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본사가 가져가는 게 많거나 이 재료비에 대한 책정이 잘 안 돼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비해서 나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최소한 이 5가지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약을 하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약서 작성 사인 전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이건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주 당연한 거겠죠. 왜 샵인샵이냐? 샵인샵은 선호 대상자가 딱 있습니다. 우선 큰 매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위치는 이미 상권이 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이 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부족해요. 또한 이 매장과 내가 같이 하면 매우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그리고 이 이득이 나뿐만 아니라 이 원매장과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샵앤샵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니즈도 있습니다. 소자본, 뭐 무점포 이런 창업, 그러니까 투자 비용 대비 그러니까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하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의 매장에 대한 그런 권리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원매장의 경우에는 임대료나 뭐 여러 가지 내가 드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일부 매장 안에 나의 매장을 내는 것이 샵인샵이고요. 타 매장 안에 일부를 전대 계약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전대 계약해서 그 매장 안에 작은 내 점포를 마련하는 것, 이게 샵인샵입니다. 아까 질문 들어왔던 건데 제가 이걸 놓쳤어요. 네, 지금 말씀드릴 건데 장점보단 단점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예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점 이렇게 많은데요. 우선 뭐
매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일반 내가 그냥 혼자 샵을 구하는 것보단 줄일 수도 있고, 뭐 주변 매장과의 경쟁에서 조금 내가 유리할 수도 있고, 투자비 항목을 절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제가 느낄 때 가장 큰 장점은 원매장의 고객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가장 큰데요. 단점이 이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우선 샵앤샵의 단점은요. 매장 크기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샵앤샵을 가만히 보면 제품을 가공하는 샵앤샵은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대부분 팔고 있지 그 안에서 뭔가를 가공하는 샵앤샵은 찾기 힘듭니다. 협소한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제조한다. 뭔가 제조하면서 일으키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매장 크기의 제한, 매장 환경에 대한 제한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된 점포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운영한 점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운영 시간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랑 이 원 매장의 그 업주가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그 원매장의 업종과 내 업종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으나 이 운영 시간이 달라요. 그럼 좀 떨어지겠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차이를 잘 확인한 다음에 점검하시고 나한테 맞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는 꼭 원매장의 영업시간을 확인하셔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원매장의 임대 계약 기간을 꼭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거는 보고 좀 많이 안타까웠던 건데, 임대 계약을 할 때, 원 매장의 계약 임대 종료 조건이, 종료 일자가 예를 들어서, 21년 10월 1일까지라서, 내가 샵앤샵으로 들어갔는데, 내 종료 일자도 10월 1일로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잘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경우 난 연장을 하고 싶잖아요. 자, 그럼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원매장의 업주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매장의 업주가 나갈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저는 다 계약서에 쓰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케이스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뭐 많이들 일어난 일이에요. 샵앤샵 창업한 다음에 원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임대인이 매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충분히 확인한 달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반드시 남겨두도록 해야 한다라고 아예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요. 이거 꼭 놓치세요. 그래서 이걸 꼭 얘기하고 작성하시고요. 뭐 이런 경우 많죠. 그냥 쭉 하면 돼.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막상 이게 그 날이 됐을 때 쭉 하면 돼 라고 해서 쭉 하신 분 몇 명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고 일일이 다 작성하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샵인샵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샵인샵이 어떤 종류인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우선 샵인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우선 전체 분류를 할 때 제가 이제 우선 규제 기준으로 분류를 먼저 할 건데요. 복합 매장 유형이에요. 이 규제 기준 분류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논문을 바탕으로 나눈 건데요. 우선은 비음식점 간의 복합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매장이 샵인샵 얘기하는 거고요. 비음식점 간이니까 뭐 비음식점이 아닌 두 가지 업종이고요. 미디어 아트인데요. 이거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쇼핑몰 이런 데 안에 유화를 그려주는 가게가 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캐리커처 그려주는 이런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묘화법으로 디지털로 해서 이제 유화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비타민 하우스 너무 잘 아시죠? 약국에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전문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음식점이 아닌 비음식점 간의 복합 매장이고 이거는 이제 CJ 뉴트라 이거는요. 온누리 약국에서 파는 거예요. CJ 뉴트라 허브 비타민숍은 온누리 약국 온누리 약국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비음식점 간, 그러니까 음식점이 아닌 두 가지 매장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신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 하우스랑 이 CJ 뉴트라 같은 경우에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잘 안 살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신뢰가 가고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음식점 업 간의 복합 매장이에요. 아까 제가 입문 들으신 분 알겠지만 힘난다 버거, 그리고 뭐 바르다 김선생, 그리고 저는 이거 못 봤어요. 오봉 도시락이 독립 형태 이외에도 햄버거 가게, 뭐 카페 이런데 뭐 다양하게 샵앤샵 매장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운영되는 건데요. 풀바, 뭐 당구 치면서 맥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플라워 카페 요즘 너무 많죠? 북카페,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곳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음식점업과 기타 업종 간의 복합 매장이라고 이렇게 분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과 뭐 카페, 뭐 다양하게 많이 운영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제가 다녀본 결과, 저도 이제 좀 많이 귀찮아하기도 하고 해서 쇼핑을 그렇게 즐겨 하진 않지만, 한 곳을 가서 여러 개를 다 사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옷을 사러 가서 옷가게 옆에 액세서리 뭐 이런 뭐 반지 귀걸이도 사고 그 옆에서 가방도 사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각각의 매장이 이어져 있는 곳도 많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가게인 경우도 요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할 때 보니까요. 한 가게에서 여기는 가구를 팔고 여기는 조명을 팔고 근데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형태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지, 내가 소비자라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두 번째 차트가 있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우선 두 번째 차트는 제가 우선 말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거는 음식점업 간의 복합 매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에서는 배달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슈 이후에 배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멘티 기업들도 배달업을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많이들 늘어났어요. 우선은 음식점업 간의 복합 매장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스토어 투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스토어 투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게에서 두 개의 아이템을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아구찜 파는 가게에서 아구찜을 팔면서 아구찜을 배달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구찜을 배달하면서 아구찜 이외에 뭐 다른 것도 배달하는 거죠. 아구찜도 배달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구찜이랑 비슷한 거, 뭐 매운탕, 뭐 이런 것도 같이 배달하는, 뭐 이런 기존 메뉴가 아닌 다른 것도 배달하는, 그러니까 메뉴가 추가된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배달 전문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메뉴 카테고리의 추가 효과가 주방 운영에 있어서 이게 추가 오퍼레이션 부담이 효율적인지 먼저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주방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한정된 공간에서 배달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메뉴, 내가 추가한 메뉴 있잖아요. 이 추가한 메뉴가 현재는 기물과 설비 투자에 어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샵인샵 전문 브랜드 공급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 그러니까 뭐 맛이랑 공급감 뭐 이런 게 과연 타당한지 뭐 이런 것도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되는 메뉴의 양과 질에 비해서 뭐 공급 품목이 뭐 종류가 너무 많지 않은지, 뭐 또한 뭐 일반 시중 구매 품목에 뭐 강제 구매성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이건 다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건 이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 약간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네, 두 번째가 홀에서 음식을 판매하기도 하고 이제 배달을 하기도 하는 경우예요. 우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뭐 이런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뭐 두 개의 브랜드가 각각의 뭐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각적으로 잘 어우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간판, 컬러, 뭐 유니폼, 직원, 포스터, 뭐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매장 방문 소비자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좀 이것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게 A라는 브랜드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B 브랜드를 넣었어요. 근데 B 브랜드의 오너 리스크라던가 뭔가의 문제로 인해서 이 가게 자체에 A라는, 잘 되던 이 A라는 브랜드까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없는지 뭐 다양한 것들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도입하셔야 합니다. 뭐 세 번째는 뭐 두 개의 브랜드를 취급하면서 주방 구조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없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점업 간의 복합 매장을 할 때 사실은 이게 뭐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직원의 부담 요소가 얼마나 늘어날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반드시 직원한테 꼭 이 의향을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브랜드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너의 일이 늘어날 것이다. 먼저 인지를 시키는 게 맞고요. 동의를 구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부자재나 뭐 종류나 뭐 이런 공간 차지도 미리 좀 생각해 보시고 동선도 미리 좀 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런 계약 조항을 좀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일부의 가맹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가맹점의 사장님이 뭐 샵앤샵을 추가할 경우에 약간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분쟁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다 소통을 마치셔야 되고요. 승인 과정을 다 체크하셔야 되세요. 이 과정을 반드시 다 진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입 진행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 뭐 부딪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다 알아보시고 물품 공급 계약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지, 기간은 어떤지 다 살펴보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요즘에 이 음식점 간의 배달 사업이 많이, 사실 배달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돼서 저한테도 많이들 문의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다 협의해야지만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건 다 미리 사전에 좀 소통하고 미리 좀 예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샵인샵은 무조건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뭐 무조건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뭐 샵이 부각된 것 자체가 자영업 현장이 매출이랑 이렇게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환경 변화랑 맞물리면서 아무리 판촉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제품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신메뉴를 아무리 개발을 해도 매출 영향 자체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버티기 위한 자구책으로 샵인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슬픈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샵인샵에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샵인샵은 무조건 효과가 있느냐, 1+1 맞느냐? 결론은 뭐 아니다입니다. 샵인샵이 무조건 효과가 있을 수는 당연히 없어요. 우선 샵인샵 도입이 반드시 해결책이라는 솔루션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한 매장에 샵을 하나 더 내는 입장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내가 매장 운영하는데 샵인샵으로 하나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업종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하나 더 가져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두 매장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내가 할 일이 늘어나는 거겠죠. 뭐 카테고리가 넓어지니까 그거에 따른 매출은 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내가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구색이 맞춰지면 매출이 오르고 뭐 직접 간접비도 다 증가할 거라는 건 예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인숍으로, 그러니까 남의 매장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계약 이외에 원매장과의 그 원매장의 오너의 기업가 마인드는 어떤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좀 신경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샵인샵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1은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2일 수도 있고 뭐 제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샵인샵은 진짜 수단인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잘 될 것이고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보다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도입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뭐 이거는 모든 뭐 창업자들, 뭐 내가 뭔가의 사업을 준비한다. 지금 내가 회사에 다니지만 언젠가 창업을 할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내가 샵인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셔야 되세요. 왜냐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그러니까 즉 입맛에 맞는 뭔가를 연출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내가 내 타겟을 정해야 돼요. 한마디로 저는 차를 몰라요. 저는 제가 2002년도에 면허를 땄는데 저는 지금까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 차를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 중고차가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하더라. 난 중고차 딜러들을 모집해서 중고차 매매상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왜냐면 내 타겟은 중고차를 사는 사람인데 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내가 잘 아는 타겟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타겟은 나밖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객층이 누군지, 타겟이 누군지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선정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한 중고차 매매상을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자, 그렇다면 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 내리기까지 많은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고을 설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뭐 강조하고 막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선 기간별로 목표를 좀 설정하시기를 요청드려요.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면 언제 하겠다? 2023년도 3월에 하겠다라면 그 전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얼마, 내가 지금 얼마가 있고 얼마가 있는데 언제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세우겠다. 언제 창업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매출을 얼마로 하고 고객 몇 명 확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간을 한 달, 세 달, 뭐 6개월, 1년, 3년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이 고를 설정하셔야지만 내 사업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그냥 되는 대로 해서는 내 이 아이템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자신의 초기 비용을 파악해야 돼요. 일부 뭐 사업자들이나 뭐 예비 창업자분들이 뭐 지원받으면 돼요. 뭐 부모님 돈으로 하면 돼요. 대출 받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대출도 다 계획을 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가 가진 돈의 규모를 알고 시작하시는 게 저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내 현재 금액의 규모,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우선 내 현재 규모를 좀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금융상품을 이용할 건지, 어떤 걸 이용할 건지, 그럼 내가 자본금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얼마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모을 건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안정기까지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안정기는 추후 몇 개월인지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창업 딱 했다 해서 돈이 딱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안정기까지는 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까지의 기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의 마인드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템 자체만 흥미롭게 보지 마시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몸으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내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건 안 했던 사람이건 내가 옛날에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절대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항상 내가 직접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금액, 매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뭐 건강하고 투명한 매출 및 손익구조 이런 관점을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탄탄한 구조를 구상한 다음에 도입해도 절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에서 아무리 지금이 적깁니다. 몇 개 기업만 지원합니다. 이런 걸 보신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뭐 서두르지 마시고 창업에서 실패하는 지름길이 바로 그런 거에 혹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천히 뭐 때에 맞춰서 시작하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회계 관리가 먼저 돼야겠죠.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냉철한 판단은요. 그림이 너무 슬프죠. 우선 플러스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도 중요해요. 미련이 남아서 뭐 붙잡고 있는 건 전 절대로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진행을 하다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포기가 정말 중요하고 포기한 능력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샵앤샵 대박 아이템은 뭡니까? 뭐 이런 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그건 없어요. 상권, 뭐 아이템의 조합, 뭐 점주의 성향, 뭐 직원의 운영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바뀌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뭐 기사나 광고 보고 뭐 나도 잘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막 진행하시는 건 따라서 진행하시는 건 제가 추천하지 않고 있고요. 보다 현실적으로 다각도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다만 제가 A와 B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본을 잘 지켜서 기본을 좀 잘 세워서 우리가 샵인샵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계약 시 유의사항인데요. 이거는 좀 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입문에서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좀 잘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첫 번째가 임대인의 동의인데요. 여기 보시면 임대차 계약서 조항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자,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붙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샵인샵은 부분 전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걸 구한 다음에 진행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부사항 협의인데요. 이거는 금전관계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 협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관리비, 뭐 수익 분배, 납부 비율 등 금전관계와 여기 보시면 영업시간, 청소 등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전관계 및 운영에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다 정확하게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를 다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정해놓지 않을 경우에 추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예방하시는 것을 제가 꼭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법 영업에 대한 책임인데 이건 이제 이런 게 있을까요? 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전대차 기간 중에 불법 영업으로 인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타투 요즘 많이 하시죠? 뭐 간혹 타투, 마사지와 같은 업종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기간에 뭐 금전적 손실이나 뭐 형사적 책임은 뭐 책임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예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허가 여부도 매우 중요한데요. 상가는 업종에 따라서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샵인샵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당 상가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샵인샵이 비슷한 업종끼리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허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확인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이거를 다 확인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타업종이다. 그러면 당연히 다 이건 확인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발급입니다.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공동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발급받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 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전대인가의 불화가 생기거나 세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샵인샵 창업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니까 반드시 뭐 이렇게 고민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발급받으시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사업자 등록증에는 주소가 들어가요. 그 주소에 내가 계약한 계약지의 주소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망설이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일부 샵인샵인 경우엔 전차인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뭐 발급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Q&A예요. 제가 이제 이것도 많이들 질문하시는 거 바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금 관련 문제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샵인샵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원샵주의 얘기가 있다고, 세금 때문에 고민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원샵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계약을 하는 게 약간 좀 꺼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원 매장 사업주랑 합의를 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 당연한 절차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절차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다 준비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문제는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이런 분들 많으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창업을 꿈꾸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샵인샵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창업을 이제 샵인샵으로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큰 치킨집과 샵인샵 계약을 맺고 점심시간은, 그러니까 공간만 공유하는, 시간 다른 시간대 공간 공유하는 거죠. 점심 뷔페를 하고 있는데 그 치킨집 사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둔다. 그러면 자신의 권리는 법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쫓겨나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시작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아직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만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 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요, 정상적인 계약 기간이 완료되지 않고 파기할 때에 대한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혹시 뭐 생길 수 있는 분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에 뭐 내가 어떻게 할 경우 어떤 걸 원하는지, 나의 원하는 방향과 이게 가능한지 서로의 협의된 내용을 다 적으시면 되고요. 쌍방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서로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계약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내가 계약에 명시하는 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2개의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샵인샵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우리가 옆만 봐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창업의 한 형태예요. 대신 그렇게 흔한 만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반면에 그렇다 보니까 조심하지 않고 창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약의 경우에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샵인샵이라는 것은 나 이외에 한 명의 대표와 함께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의할 점들 다 좀 신경 써서 계약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샵인샵을 할 경우에 이 상대방의 원샵 매장과 시너지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원샵 매장의 오너와 나의 기업가 정신이 잘 맞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다 맞다면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샵인샵 창업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